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이어서 일반 영어 문학 파트 공부를 뒤에 분을 닫으시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작년 출제 패턴에 맞춰서 일용 문학 파트를 한 8개를 내봤고요. 그 중에서도 문학을 무려 4개를 전에 없이 많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A형의 3번 문제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이 별로 길지 않고 그리고 별로 길지 않은 지문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글의 가장 적절한 타픽은 아마도 오토메이션의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주제 완성하는 건데 처음에 보면은 지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유능해지고 있다. 즉 점점 더 효능감이 있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더욱더 많이 이 오토마틱한 시스템이 떠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 후로 굉장히 길게, 굉장히 한 10줄 이상 길게 나오는 얘기들은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은 거의 한결같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오토마틱하게 된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좋은가, 도움되는가, 편해지는가, 맨 그런 식의 얘기만 쭉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12줄쯤 줄에 가니까 Reducing Fatigue and Error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피로감과 사람이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다 줄여줄 수 있다. 오토마틱한 시스템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 오토메이션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일이 너무나 복잡해질 때 그 일이 너무 복잡해질 때는 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 기브업 앞발 뒷발 다 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 이제 뭐 답이 되는 말이 나오죠. 이 패러독스 참 모순되는 거,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은, 모순되는 게 뭐냐면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단조로운 그런 과제들은 떠맡지만, 그러나 컴플렉스한, 복잡한 과제에 있어서는 뭔가 fall with, 실패하는 대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션이 failed, 실패할 때는 그것은 종종 경고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은 점,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게 뭔가 잘 안 될 때 안 좋은 점으로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but,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오토메이션의 좋은 점과 이런 것이 한 10줄 이상 쫙 써 있다가 뒤에부터는 그 뭔가 안 좋은 점, 문제가 되는 또는 문제가 돼도 크게 되는 점들 이게 나와서 한마디로 오토메이션의 양면성, 역설적인 측면, 양면성 이게 바로 이제 답이 된다. 모순점, 역설적인 측면 이게 이제 말하면 이 글 전체의 타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사고 났죠. 저기 무슨 발전소인가 어디서인가에 그 작업 벨트에 자동화된 기계 사람이 끼어서 그냥 토막 살인한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만. 그래서 좀 끔찍한 사고 무슨 발전소인가 뭔가 해서 그것도 나이 젊은 27살짜리 그 총각 노동자가 그만 거기 끼어서 그냥 죽었는데 그게 원래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는 곳인데 그 규정을 어기고 단독 근무 시키다가 혼자 있다가 사고 나니까 누가 그 빼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죽어버린 너무 끔찍한 사건이 한 몇 달 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요. 27인가 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참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4번은 이제 희곡입니다. 희곡. 요건 현대 미국 희곡 중에 우리 해설지 일쪽 보시면 출전이 토니 쿠슈너가 쓴 그 제목은 그래요. Angels in 그 아메리카인데 오늘 인용된 것은 전혀 엔젤스 얘기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잔인한 얘기가 있죠. 이거 아주 현대적인 미국 희곡이에요. 쓰여진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그 20세기 완전 후반인가 20세기 초반인가 그때 희곡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일용 문학 요 번역문은 요즘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보통 정규 수업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1회차 번역문은 2회차 때 단체 메일 보낼 때 뭐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건데 우리 공개 모의고사 요 일용 문학 지문 번역문도 우리 이것은 어떻게 다음 주 한 후반부쯤에 우리 수업 카페에 그 뭡니까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그때 한번 번역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건 희곡인데 20세기 후반 희곡인데 좀 길죠.
이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되게 뭐 길게 뭐라고 막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얘기의 요지가 그거예요. 이제 말하면 자기 조상들 중에서 배 선장이 있었다. 이 선장이 이제 말하면 배에다 사람들, 화물들 몽땅 싣고 가다가 쉽게 말하면 어느 날에 사고가 난 겁니다. 배가 리크, 물이 막 새는 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물은 계속 새우고 배는 위기에 점점 처하는데 사람이 수십 명 계속 타고 있으면은 계속 무거워서 빨리 가라앉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구명선에도 사람 몇 명 못 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잔혹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그냥 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아무나 막 더 이상 배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람 하나 번뜩 들여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또 하나 또 유지가 배가 더 무거워서 더 가라앉을 것 같으면 또 사람 하나 번뜩 들여서 막 죽거나 마나 어쩌나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아주 잔혹한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극이니까 희곡이니까 좀 문학이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옛날 옛적 뱃사람들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이 비슷한 일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진짜 그래요. 이런 식의 잔혹한 일이 그래가지고 좀 특정 직업을 절대 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그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 뜨대기로 떠돌다가 뱃사람으로 취직하면은 이게 마지막 직업이 될 수 있대요. 거기서 특히나 이 새우잡이 같은 건 가까운 바다에서 안 잡히고 멀리 나가 잡힌답니다. 새우가 특히 새우잡이 배 같은 거 타면은 거의 진짜 막장 인생으로 가는 거였대요. 거기서는 폭력이나 심지어는 폭행에 의해서 폭행 치사로 사람 죽는 일도 종종 벌어진대요. 그런 데서는 그러면은 그 시체 사고로 누구 때려 죽인 시체는 그냥 바다에 휙 던져버리고 우리 배에 그런 사람 탄 적도 없다라고 발표 싹 해버리고 옛날에는 진짜 그런 일도 많았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말하면 특히 새우잡이배,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부로 새우가 먹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새우잡이 같이 이제 멀리 나가서 작업하는 배는 좀 그런 일, 요즘엔 나아졌다고 하는데,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명 있대요, 1년에.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여튼 이 뱃사람들의 생활은 뱃생활 자체가 힘들고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수십 년 살다 보면은 사람도 거칠어지고 좀 과격해지는 게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좀 극단적인 과장이긴 하죠, 솔직히 지문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배경에서 그 프라이어가 한 저 뒤쪽 말에 for anyone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고 그것은 에디토리얼 유라고 부른다라는 아주 희한한 거죠. 이런 게 밑줄 쳐 있고 이 문맥상 에디토리얼 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 이제 배에서 사고 나서 막 사람 던져서 죽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have no 뭐뭐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디토리얼 유 위에 보시면은 그 what do you mean 뭐 그게 뭔 소리야 뭐 이런 말 나오고 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what do you mean 위에 그 누구죠? 요 프라이어가 한 말 중에서 it seems to me that 내가 보기에는 it led you off scot-free인데 scot-free가 뭐냐?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밑에 뜻 써 있습니다. 이건 안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벌을 안 받는다. 어차피 그게 그래봤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너는 벌을 안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루이스가 어리둥절하죠. 너는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야라니 내가 그때 배 사고 있을 때 내가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왜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그게 뭔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라이어가 속도를 얘기해 주죠. 지금 내가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한 말은 쉽게 말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판단도 안 한다는 거고 뭐 죄책감 느낀다거나 혹은 책임도 안 진다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폼이 지금 그 소리가 아까 너가 나보고 유라고 했으니까 그 소리가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린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밝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라는 게 정말 내 앞에 있는 딱 너 하나만 말하는 너가 아니라 anyone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너란 얘기야. 바로 이게 한마디로 에디토리얼 유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에디토리얼 유는 이거죠. 어떤 책에 편저자가 서문에 쓸 때 뭐 독자 재현께서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식으로 독자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편집자 서문이나 저자 서문에 쓰잖아요. 편집자 서문, 저자 서문에 쓰면 그때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은 특정한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라고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 그 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라고 책 편집자 서문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nyone, anybody, everyone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한두 특정 개인을
짚을 필요 없이 누구나 다란 뜻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결국은 한마디로 no judgment, no guilt, or no responsibility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지금 프라이어가 앞에서 긴 대사를 통해서 라 그랑데 제스트라고 하는 어느 자기 조상이 몰던 배 중에 하나에 들이닥친 그 비극적인 사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배 가볍게 하고 조금이라도 구해보려고 다른 사람들은 막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처참한 일은 맞긴 맞는데 그것을 딱히 누구 탓으로 돌리기는 그렇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선장이 잘못했다거니 선원 중에 누구누가 잘못했다거니 이런 식으로 딱히 누구에게인가 책임 전가기가 그렇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nobody's responsibility 이거죠.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나는 차라리 말하고 싶다. 물론 비극적인 사고임에는 맞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도 맞지만은 나는 누구인가도 responsibility를 전가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답이 이제 responsibility 책임에 관한 뭐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입형 2개 한번 봤었고요. 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A번에 9번 문제가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분도 좀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지난 10년간 이분의 작품이 소설 2번, 시 1번 나온 이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Women in Lov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그냥 지루함의 결정체 같은 그런 책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랄까 되게 파격적이었던 그런 애정 묘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은 하품나는 장면들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랬다. 100년 전에는 이게 1917년인가 10몇 년인가 거의 뭐 출간 한 100년쯤 되는 책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랬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참 이런 자리에서 차마 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봐도 되게 엽기적이고 좀 희한한 장면도 있긴 해요. 진짜 지금 봐도 되게 좀 그 내용만으로도 그런 식의 묘사만도 스캔들가루 될 만한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되게 기나긴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무지 길고 지루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소설의 한 중간 조금 넘어가는 부분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는 아파 누워 있었고 꼼짝도 안 했고 everything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다 모든 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모든 게 귀찮고 힘들고 세상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그런 심리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두 가지를 풀어라는 겁니다. 하나는 첫째 달라 끄트머리에 이제 그 빈칸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적당한 단어 주어진 문장 속에 이 문단 속 어디인가 주어진 단어 하나로 메꾸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둘째 단락 중간에 밑줄 친 게 있어요. 또 뜨겁지만 그 내로 좁아터진 인티머시 이 친밀 관계가 있었다. 그 맨앤와이프는 흔히 이제 남편과 아내를 맨앤와이프라고 그러죠.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뜨겁긴 하지만 좁은 이 내로우란 말이 상당히 여기서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둘째 과제를 풀 때는 핫보다는 사실은 그 내로우가 좀 더 답의 그 포인트가 되는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과제부터 보시면은 뭡니까? 첫 번째 과제는 그 빈칸 부분 거기서부터 네 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durable이 누워져 있고 그리고 그는 신경도 안 썼고 better thousand times take one's chance with death 뭐 수천 번이나 더 말하면 죽음을 무릅쓸 기회도 있었지만은 뭐 하기보다는 그 뭡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take chance 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은 뭡니까 best of all 무엇보다도 persist and persist and persist forever 뭐 이제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뭐뭐의 빈칸 요구에 만족을 느낄 때까지 자 그러니까 요 빈칸 문장은 but이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앞문장하고 뭔가는 대조되는 그렇죠. 앞문장하고는 뭔가 대조되는 맥락에서 나온 게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문장은 뭐가 있었냐면은 수천 번이나 현재의 삶에 만족 못하는 현재의 삶에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확 죽어버릴 기회도 있었지만이란 말이 앞에 나왔다. 그럼 이것과는 대조되는 것은 아이고 또 어떻게 죽어 그래도 좀 그냥 아무리 원치 않은 삶이라도 그렇게 그냥
참고 펄시스트 참다 보면은 이 징글징글한 삶도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겠지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빈칸이 이제 lif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읽기만 더 끔찍해요. 펄시스트를 무려 3번 쓰면서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를 수천 번 생각했지만, 근데 뭐 다른 돌파구가 열려서가 아니에요. 돌파구도 없이 그냥 참다 보니까 살았다. 말만 들어도 갑자기 오늘 날씨처럼 갑자기 우울해지는 뭐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뭡니까? 원인이 사실은 자기로서는 실망스러운 연애와 결혼의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둘째 딸락에 보시면 어슐라라는 이제 여자 이름이 약간 드문 여자 이름인데 뭐 독일계 여성 이름인가 봐요. 이게 어슐라라는 이름이 자기와 관련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말하면은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그녀와 함께 놓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라리 말하자면은 rather not live, 살고 싶지가 않았다. 뭐 하느니 그녀가 고백하는 사랑을 갑자기 또 살고 싶지 않았다고 그 여자 사랑을 받으리니 칵 죽어버리고 싶어. 갑자기 너무 과격해요, 말투가. 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소설 제목도 연애하는 여자들인데 도무지 여자들만 연애하고 싶은 것인지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것인지 당취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묘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그래놓고 이제 뭐냐면은 그 쭉 밑에 가면은 hot narrow intimacy between man and wife was abhorrent라고 남녀 간에 뜨겁지만은 좁아터진 그런 친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웠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 주인공 희애 뭐냐면은 이 사람은 둘째 딸락 첫 줄에 있는 어슐라라는 한 여성, 개인으로서의 한 여성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 주인공 희는 물론 이것도 뭐 썩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 남녀 간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염세적인 방향으로 염세주의적인 그런 연애관을, 결혼관을 갖게 됩니다. 남녀 간의 결혼, 그 혐오스러운 것,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네로가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H.O.T는 별거 없어요. 솔직히 하도 별거 없고, 네로, 남녀 간에 사랑한답시고 지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들만의 세계 갇혀 살고 자기 집 밖의 일은 모르고 막 이런 것도 쭉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모험답안처럼 뒤에 나온 내용들을 몇몇 주요 키워드를 간추려가지고 선별해서 써주시면은 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남녀 간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에서 넌덜머리느냐, 뭐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둘만의, 흔히 하는 말로 둘만의 성에 갇혀버리고 남들에 대해서 완전히 벽쌓고 그렇게 폐쇄적인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거를 이제 혐오하는 이제 그런 오빠라고 이분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말한 요 얘기를 이제 우리 모험담안처럼 이 후반부 소설과제 답으로 밀어주시면 되겠다. 예. 뭔지 몰라도 참 이분은 연애에 상당히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한 뭐 그런 듯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연애 처음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둘만의 캐슬 속에 갇혀있는 걸 오히려 많이 즐기시는 뭐 그런 커플도 사실은 많긴 하죠. 예.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뭐, 요런 식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10년 동안에 임용 3번이나 나온 작가, 로렌스의 소설에 보면은, 남주인공이 꼭 요런 식의 심리를 가진 그런 남자 주인공이 진짜 징그러울 만큼 많이 등장해요. 혹시 로렌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아주 소설가 아저씨 자신이 혹시 이런 식의 그 연애나 결혼의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분 소설은 거의 뭐 단편, 장편 할 것 없이 뭐 90% 이상이 연애와 결혼에 관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의 90%에 이르는 연애와 결혼에 관한 소설인데 남주인공들의 한 95%가량은 이런 심리를 가진 남주인공들이 꼭 나와요. 그리고 이분 소설은 늘 특징이 여주인공이 좀 주로 흔히 요새 말로 좀 센 언니가 좀 많이 나오는, 좀 뭔가 센 언니, 그래가지고 뭔가 남주인공, 여주인공 인물 컨트라스트가 묘하게 돼요. 뭔가 연애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뭔가 썩 내키하지 않고 때로는 병적인 뭐 그런 심리를 가진 남주인공과 뭐 무려 100년 전인데, 21세기 여성도 아닌데 무려 100년 전인데 오히려 연애 관계에서 남자를 오히려 자기가 리드해 나간 듯한 그런 여자와 이런 식의 인물 설정이 이번 소설에서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그것도 좀 참고로 알려주는데, 그 우리 객관식 시절에 이분 그 소설 작품 중에
아주 짧은 단편, 뭐 홀스 라이딩 위너인가 뭔가는 몇 페이지 안에 짧은 소설에 보면은 거기 이제 아빠는 집안 살림 내팽개뜨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애는 막 이것 왜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이것도 없어, 왜 저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붙이는데 막 엄마가 달래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객관식 시절 이분의 그 기출 소설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뭔가 터지고 찌질한 아빠, 그런 집안을 혼자 하드캐리 하시는 엄마, 꼭 그런 식으로. 좀 남자 읽기에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솔직히 이분 소설은 진짜 자기도 남자면서 한결같이 꼭 이렇게 그릴까 라는 게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로렌스의 개인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영국의 그 노팅엄인가 어딘가 그 탄광촌 출신인데, 아버지는 탄광촌 광부 중에서도 제일 막대먹은 인생을 살으셨던, 그야말로 동네에서 늘 사고뭉치하면 이 로렌스의 아버지라고 통할 정도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엄마는 반면에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되게 세련되고 교양 있고, 아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애정을 쏟으시는 그런 자상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엄마, 완전히 엄마 아빠 캐릭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양반 소설에 평생 남녀 사경의 원형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추측이 아주 쉽게 가능한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이분 인생이 좀 20대 후반 30대 넘어가면서 약간의 반전이 옵니다. 뭔 반전이냐면은,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 그렇게 좋아했던 엄마, 그렇게 찌질하게 그렸던 소설의 남자 캐릭터, 그렇게 세게 멋있게 그린 여자 캐릭터에 살짝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도 나이 먹고 이제 자기 어린 시절에 아빠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빠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에게도 어느 정도 왜 이 남주인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동정심 가득거린 그런 표현을 나중에는 또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분 소설에 보면은 늘 그 결혼 관계가 뭔가 특이해요. 뭔가 좀 범상치 않은 뭐 그런 결혼 관계를 늘 묘사하는데, 로렌스 본인이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죠. 이분이 결혼했는데 13살 차인가 18살 차인가로 결혼을 했는데, 13살, 18살 연하 여성이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13살인가 18살 연상 여인하고 결혼을 하신 분인데, 하여튼 모든 게 좀 그것도 누구냐면은, 이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대를 뭐 춘천교대 어디 교대 교대를 나오셔서 초등교사를 있습니다. 이분도 인고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를 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대를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 중 한 명의 부인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거 제가 웃으면서 말해요. 절대 웃으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또 결혼을 또 본인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소설책 읽다 보면은 흔히 보는 그런 커플들이 별로 없어요. 말하면 뭔가 특이해도 많이 특이한 그런 소설. 이분의 그 가장 문제작이었던 그 레이디 채틀리스 러버 같은 그 인생 말년 작품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자기 그 불구자가 된 남편하고 불화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바람을 피우시는데, 바람 피우는 상대방 남성은 자기보다 뭐 23세인가 26세 연상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자기는 귀족 부인을 원래 살았는데, 자기 귀족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넓은 영토 그 산에 그 산지기 노릇하는 그 나이든 머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몰라도 흔히 보는 그런 상식적인 관계는 없는 뭐 이런 소설가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중요한 작가긴 합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10번 봅시다. 10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번은 그렇게 어렵는데, 우리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스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스벅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아메리카노가 4,1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진짜 착한 회사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벅은 아메리카노 4,1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 지문이 별로 그렇게 안 어렵죠.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시오. 갑자기 왜 명령인지 우리 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쭉 보면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카페에다 번역은 올려놓겠습니다만, 그거죠. 스벅이 사원들을 위한 베너핏, 온갖 혜택, 오늘 혜택을 참 많이 제공한다. 또 쭉 읽다 보면 심지어는 뭐 파트타이머 알바 얼마 안 해도 뭐 혜택이 있다 등등 쭉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밑에 그 보시면은 말하면은 그 셀러리 7.50이나 10달러 퍼 아워. 이제는 뭡니까? 이 정도 봉급 갖고는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는 뭐뭐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도 원문에도 있지만은 이제 인센티브란 말이 들어갑니다. 인센티브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시급 7.5달러나 10달러 갖고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인센티브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요거 앞에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은 롱텀 커밋먼트가
커미먼트가 필요하다. 롱텀 커미먼트가 사실 이거 오늘 우리 둘째 과제, 이 서술형 과제 핵심이죠. 스벅에서 제공하는 온갖 베너핏, 혜택을 다 누리려면은 뭐 며칠, 몇 달만 찔끔 일해서는 안 되고 좀 오래 일해야 그 올더 베너핏,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 놓고 이제 온갖 혜택을 다 누릴 만한 그런 썸피플에게는 꼴랑 시급 뭐 7.5달러 받고는 인센티브, 성과급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빈칸 앞에 처음에는 부정관사 언을 그냥 놔둘까 하다가, 왜냐하면 놔둬버리거나 부정관사를 빼버리면 또 그 인센티브라고 안 쓰고 비슷한 뜻으로 베너핏이라고 쓸 것도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 부정관사 언을 놔뒀습니다. 베너핏으로는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면 물론 베너핏이 또 복수로 돼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인센티브가 이제 뭐 답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방금 얼떨결에 얘기해버렸습니다만은 뭡니까?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해설지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본문 중에서 보시면은 슬로우 투 테이크 이펙트, 온갖 베너핏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슬로우, 좀 시간이 천천히 걸린다. 한마디로 오래 있어야, 오래 머무르면서 일해야 일부 베너핏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방금 본문에서 짚어보기도 했던 롱텀 커밋먼트, 자꾸 그냥 알바라고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스벅 뭐 예를 들어 뭐 노량진점 하면 노량진점 한 번 와서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오래 일하라, 이런 얘기죠. 롱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이제 한마디로 좀 눌러 앉아서 오래 일해야 말하면은 올 더 베너핏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답으로 써주시면은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까지 제 생각에는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은 아티피셜하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요거가 요 글의 키워드죠. 인공적인 거, 인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티피셜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게 이 글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핵심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 좀 철학적으로 어렵게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하는 소리가, 둘째 줄부터 하는 소리가, 사람은 마땅히 중력의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 마치 돌이 확실히 그래야 하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은 마땅히 음식도 먹어야 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측면에서 이 세계의 생물학적인 현상에 이제 말하면은 다 의존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비록 이 글의 주제는 아티피셜한 것, 인위적인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게 이 글의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부터 있는 자연적인 것, 자연의 법칙적인 것을 거부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깔아주고, 왜냐하면 인공적인 거라고 하니까 뭐 자연과는 좀 확실히 뭔가 다르게,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자연적인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그냥 알아서 뭐 해버리기만 하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공적인 것은 자연의 법칙, 원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다 위배하고 출발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지금 이것을 처음에 얘기를 깔고 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쭉 밑에 가보면은 에스트로넛이나 에어플레인 파일럿 같은 경우도, 우주비행사나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도 obeying the law of gravity, 중력 법칙에 복종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 네이처,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주비행사의 우주선이랄지 비행기 조종사의 비행기랄지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거잖아. 인위적인 거. 이렇게 인위적인 것을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다 중력 법칙 같은 자연의 법칙 깨는 게 아니다. 그거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글에서 말하는 뭡니까? 자연적인, 인위적인 것이라는 게 자연의 것과 이제 말하자면은 배치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쭉 보면은, 밑에 보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거운 것이 위로 솟구쳐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이 위로 솟구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는 자연의 중력 법칙에 반하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 몇백 년 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의 법칙의 기본적인 중요함은 다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처음 물어보는 게, 우리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죠. 본문에도 우리가 내추럴한 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잘한다라는 뭐 그런 식 얘기가 이 본문에도 나오고, 또 이 문제로도 물어봤잖아요. 이 문제로도 물어봤는데,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이 내추럴한 거, 여기 보시면은 뭐 방금 말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밑에
rise or light want to fall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but 하지만 presumably 아마도 우리가 deeper understanding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내추럴한 것에 대해서 그가 그랬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랬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한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 본문에도 말했고 문제에도 언급하면서 그럼 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써봐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뒤에는 말해주지 않지만 그 문맥 전체를 훑어보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우주 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보다도 우리는 비행기 우주선을 비롯한 훨씬 더 많은 그 인공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인공적인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또 내추럴한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여전히 또 아니까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좀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인공적인 것 속에서조차도 내추럴한 것을 또 우리는 찾아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넓은 범위, 심지어는 그 널리고 널린 현대적인 인공적인 것 이런 것, 훨씬 더 넓고 넓은 범위에서의 이제 말하자면은 인공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서술 과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티팩트라는 거, 인공물들,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의 두 개의 이제 메이저한 이제 속성이 드러나는데, 요것은 이제 말하면은 이걸 약간 후반부부터 좀 드러납니다. 이미 한 개는 전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주구장창, 이제 말하면 마르고 닳도록 나와 있듯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연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인공적인 것의 특징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이러한 이그젬플들은 우리의 문제의 관점을 세워준다 해놓고 뭐에 대해서 그것들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 나오죠. 자연으로부터 어파트 프롬한 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 일단 하나 나옵니다. 아까도 주구장창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내추럴한 것과 분리되는 게 아니다. 요게 이제 아티팩트에. 그래서 이제 말하면은 그 어떠한 내추럴 로우를 없이 살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다란 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여기서부터 이제 둘째 특징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아티팩트의 특징은 뭐냐? 휴먼 고울이나 휴먼 퍼포스 여기에 복무하는 거 이것을 체크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내추럴 로를 깨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고 휴먼 퍼포스, 휴먼 골즈에 기여한다는 거하고 요 두 개를 탁 집어서 확실히 답으로 반영해 주시면은 후반부 둘째 과제의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A형에 실린 요 문제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을 보겠습니다. B형에 보시면은 뭡니까? 5번하고 7번, 8번이 또 나옵니다. 5번은 조금 옛날 시예요. 존 클레어라고 하는 아득한 옛날 18세기, 19세기 시인인데 제목이 I am 이거예요. 좀 희한하죠, 제목이. 이때 I am이란 말은 밑에 단어 각주듯이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존재한다 제목이 그렇고 첫 구절은 I am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타난 말은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 슬프게도, 그렇죠. 너무 슬프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새로운 출구 모색이 이제 둘째 단락에 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 디렉션에도 이제 첫 단락에는 그가 겪는 하드십, 어려움, 고난, 요게 묘사되는데 대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냐, 요거를 설명하시오. 라는 게 퍼스트 스탠자에 관한 이제 과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둘째 스탠자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모색하는 해답, 탈출구는 뭐냐, 그걸 쓰시오한데 사실은 이 두 과제가 이걸 전체 핵심 요약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 시 전체의 핵심 요약이나 서머리 아닌 서머리 문제가 돼버린 그런 겁니다.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첫째 단락에서는 이제 I am 했어요. 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what I am,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 누구도 케어하거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왠지 좀 많이 불쌍해진 듯한 느낌이 나오죠. 내 친구들은 나를 저버렸습니다. 마치 메모리 로스트 메모리, 자기들 머릿속에서 사라진 기억처럼 나라는 존재를 포세이크 저버렸다.
내동댕이 쳐버렸다. 나는 나 자신의 워우즈, 슬픔에 대한 유일한 셀프 컨슈머다. 컨슈머가 소비자가 아니에요. 밑에 각주가 있듯이 위로자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셀프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도 다 나를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이 불쌍한 나를 위로해줄 사람 없고 셀프 위로밖에 없다. 갑자기 오늘따라 이렇게 슬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자존심은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했지만. 그리고 뭡니까? 나는 살고 있는데 쉐도우즈 토스트, 그림자들과 살고 있다. 어떤 그림자들? 내동댕이 쳐진 그림자들. 그 멸시와 그 노이즈, 소음, 멸시와 소음의 그 nothing, 허무, 멸시와 소음의 무 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이때 센스란 말은 의미입니다. 센스 오브 라이프. 삶의 의미도 나이도 없고, 노어 조이, 기쁨도 없는 그곳으로 나는 내동댕이 쳐졌다. 그림자들과 함께. 하지만 거기서는 방금 윗줄에서 센스 오브 라이프, 노어 조이 했잖아요. 삶의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nothingness 속에는 but 오로지 뭐만 있냐면 the best shipwreck, 커다란 난파, 파선, 이것만 있다. 뭐에? 내 인생의 자존심에. 이때는 밑줄 치는 것의 의미도 쓰라고 했죠. 이것의 뜻은, 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수사 구조에서 A of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흔히 이제 B가 원관념이고, 의외로 은유법 표현에서 앞에 있는 A가 보조관념인 뒤가 원관념, 앞에 있는 게 보조관념인 그런 식으로 이 메타포, 은유법이 짜여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관념은 뭡니까? 원관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이스팀, 자부심, 자긍심 이런 얘기고, 보조관념이 하필이면 엄청나게 커다란 그 배의 난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원관념이 지금 뭐에 비교되고 있냐면 커다란 그 배의 커다란 난파 사건, 조난 사건에 지금 비유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자존심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풀어 말하면 내 인생의 자존심은 배가 커다란 조난 사고 당한 것처럼 완전히 박살나서 뭉개져 버렸습니다. 라는 지금 그런 식의 얘기예요. 커다란 조난 사고를 당한 배처럼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자존심은 초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뭉개져 버렸다. 아, 정말 슬픕니다. 인간의 마지막 버팀목인 이 부심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존 클레어라는 사람, 시인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때 that이란 말은 지금은 문법상 사람 선행사를 놓고 관계사 that을 못 쓰죠. 그렇죠? 지금 사람 선행사보다도 뭡니까? 이렇게 하이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말하면은 하이픈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관계사 that은 잘 지금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영어는 됐어요. 이렇게 이제 that이 관계사로서 앞에 있는 even the dearest를 받아주는 관계사절입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인지, 낯선 사람처럼 돼버렸다. 네이란 말은 아니, 강조의 뜻으로 말하는 오히려 더 스트레인저, 더 낯선 사람이다. 무엇보다 더 레스트, 이제 더 레스트란 말은 세상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머지 사람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세상 나머지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된 일이, 나는 내가 제일 애정했던 사람들이 더 낯설게 됐다. 이제는 옛날 내가 잘 나갈 때 밥도 다 사주고 뭣도 해주고 했던 이것들이 배신 제일 많이 때렸다.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나랑 대면하면서 그냥 별 관계도 없는 사람보다 더 낯서냐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자부심은 다 뭉개지고 배신감만 남게 되는 그런, 이때가 참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참 나한테 빈대부터서 얻어먹을 것도 많은 녀석들이 내가 이래 되니까 단돈 1,000만 원 안 밀리려 이 못된 녀석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첫 달러가 저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존재를 지금 철저히 무시당하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친구들에게 완전히 외면받은 그런 상태. 딱 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이고, 그러면은 둘째 단락에서 뭐냐? 나는 롱포 씬즈, 그러한 장면들을 갈망한다. 어떤 장면? 인간이 네버 트로드,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가는 장면을. 그런데 거기서는 abide with creator God,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탈출구를 말하면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God이란 말에서 religion, 주로 기독교가 되겠죠. 종교에서 찾고 있다. Creator God.
창조주 하느님이 찾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스위트하게 아주 달게 혼하게 아주 편하게 달게 잤듯이 거기서 편하게 잠들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untroubling and untroubled were lied. 내가 거기서 하느님 곁에서 누워서 쉬는 동안에 untroubling하고 untroubled, 남에게 내가 고통을 끼칠 일도 없고 또 내가 남에게 고통을 받을 일도 없는, 나도 남을 해롭게 안 하고 남도 나를 해롭게 안 하는, 바로 그런 데서 나는 지금 쉬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 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땅을 굽어놨더니 이 땅에 푸르른 그레스가 보이고, 저 위에는 뭡니까, 볼티드는 이때는 번쩍번쩍, 볼티드란 말은 참 뭡니까, 아치라는 게죠. 아치, 이게 동그란 분, 아치 모양의 하늘이 보이고, 바로 그런 데서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탈출구는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리리저스한 그런 데서 크리에이터 갓과의 live with라는 것을 말하면 추구하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의 탈출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심은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19세기 시인데, 참고로 이제 존 클레어는 이게 어쩌면 약간은 자기 고백적인, 이것도 아까 소설가 로렌스 아저씨처럼 이 시도 약간 자기 고백적인 시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당대에 유명했던 시인과는 달리 철저하게 배움이 없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당대 문학가, 7, 18, 19세기 문학가들은 다 대단한 지식인들이 다 문학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7살 때부터 농사지고 소 끌고 양 끌고 다니는, 7살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짓고 소 끌고 다니고 양 끌고 다니는 그런 출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른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른바 엘리트들의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엘리트들의 소사이어티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를 쓰고 어쩐다니까 실제로 완전 이 사람의 이스팀이 다 무너질 만큼 처절하게 좀 멸시도 받았던 그런 자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오 헨리가 쓴 브릭 더스트 로우라고 벽돌 먼지가 날리는 길거리라는 그런 벽돌 먼지가 날리는 길거리인데, 이 오 헨리는 작년 기출문제 출제 작가죠. 작년에 경찰이 누군가를 잡으러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20년 후에 자기랑 만나기로 했던 옛날 친구다. 근데 경찰이 가만히 왔더니 20년 후에 만나기로 한 그 친구가 결국은 범죄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경찰서 잡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20년 전에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만나던 그 친구다. 그래서 갈등 하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는 가버리지 않습니까? 가버리고 그냥 다른 경찰 보내서 그 사람 그냥 대신 잡도록, 그러면서 다른 경찰을 통해서 메모를 전해주죠. 아까 내 자네인 걸 알아봤는데 차마 내가 너를 체포할 수 없어갖고 요리를 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슬프게 끝나는 소설, 바로 그 소설의 작가 오 헨리가 쓴 또 다른 소설이 바로 이건데, 이건 하도 지문이 길으니까 뭡니까, 내용을 요약해주면 이런 거죠. 이 블링커라는 사람이 이제 젊은 사업가로서 쉽게 말하면 부동산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블링커가 이제 말하면은 어느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트랙티브한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내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내 그런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은 가장 큰 불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하고는 다르게 옛날에 우리가 좀 백그라운드, 이건 좀 소소하면서 중요한 백그라운드 나얼리지가, 이것도 한 미국의 약 100여 년 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아니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연애 문화, 데이트 문화가 완판 달라요. 지금은 보통 이제 데이트랑 주로 이제 좀 스테이크 집이나 커피숍 같은 데서 먼저 주선자 언니들 형들 소개로 먼저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애프터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또 보러 주로 이제 먹방 찍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요새는 이제 데이트 먹방 놀러 다니기, 그게 주로 데이트고, 그러다가 좀 뭔가 진전이 되고 서로 간에 상대방 부모님 보여드릴 때쯤 이제 관계가 진전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상대방 집에 이제 가고, 요즘은 그게 보통 코스죠. 근데 옛날은 안 그래요. 옛날은 연애를 한다,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초반부터 무조건 상대방 집에 가는 게 옛날에 있어요. 오히려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뭔가 좀, 왜 집에 오면 되지 뭐하게 밖에를, 이게 옛날에 오히려 100여 년 전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역시 백그라운드 난리대로 말하면은 밖에서 먹방 찍으러 돌아다니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집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연애 처음부터 다 서로 상대방을 집에 데려오는 게 이게 옛날에는 그 정석적인 데이트 연애 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소개팅 받고 첫날 데려오면 뭐 집이 발칵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소개팅 받고 첫날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뭐 엄마 아빠가 놀라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데려오면 이게. 그러니까 요새는 안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의 불만사항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데이트 풍습이었는데 이 어트랙티브한 아가씨긴 한데 자꾸 온갖 이유를 대면서 우리 집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자꾸 빼면서 한사코 자기 집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는 거리까지 갔는데도 그 근처까지 갔는데도 한사코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뭐 이 근처 환경이 어떻고 집에 있는 집 내부 여건이 어떻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한사코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옛날식의 정석적인 데이트 코스를 그냥 잘라버리고 결국 보내버리는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보면 남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이 왜 당신은 entertain your friend, your company란 말은 보이프렌드란 말로 여기서 대체할 수 있고 왜 당신은 남자친구를 초청하지 않는 거냐? 당신 하는 집에 그래서 왜 남자친구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픽업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옛날식 데이트 풍습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의심하겠죠. 혹시 집에 가면 나 말고 원래 다른 남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뭐 온갖 상상을 지금 다 하면서 되게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말하면은 이쪽 오른쪽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제 이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그 블록에 대해서 이제 요 남자네 집이 이제 갑부집이에요. 말하면 건축 부동산 그쪽으로 이제 대대로 갑부집인데 이제 그 갑부집에 딸린 이제 말하면은 그 올드포트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말을 하죠. 도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십니다. 뭐 이렇게 여행 좀 하시면 좋으실 텐데요 하면서 이제 쭉 말하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일로 어제 말씀드렸고 또 오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15채쯤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유업 파더께서 이제 말하면은 그 리스 프로비전, 그 임대 조건에서 체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셨다. 체인지를 생각은 해보셨는데 never made it, 그 변화를 주지 않으셨다. 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intended, 원래 의도하셨다. 이러한 집들의 팔러가 이제 응접실 내지는 거실 이거죠. 아버지가 그 건축에서 임대 놓은 집에 응접실 거실이라고 하는 것이 서블렛 또 임대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검토해 보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아버지가 그 집 열 몇 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놨는데 옛날과는 달리 요새와는 달 옛날에는 그 집 한 채를 지으면 그 쪽에서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이쪽 방은 누구한테 임대를 내주고 저쪽 방은 누구한테 임대를 내주고 하긴 요새도 뭐 대학생들 자취방으로서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놀랍게도 손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실, 응접실은 또 따로 누구한테 임대를 놔주고 이걸 완전히 쪼개서 따로 이렇게 말하면은 임대를 다 놓을 수 있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게 불편하게 해놔서 뭔가 체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체인지를 안 해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말하면은 영 워킹 걸들이 대개는 말하자면은 이런데 임대에 살고 있는데 거실 임대를 워낙 이상한 조건으로 놔서 이 말하면 아버지가 지으신 그 집에 사는 젊은 아가씨들이 응접실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조건이에요.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손님 맞이할 수 있는 거실을 마음대로 못 쓰는 조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보면은 그들은 포스트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을 아웃사이드 밖에서 만나야 된다. 보이프렌드 내지는 이 컴퍼니를 밖에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왜 아이러니한가? 요 남자 주인공이 왜 나를 당신 집에 초대 안 하는 거냐? 뭐가 문제냐라고 막 따져 들었는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은 사실 이게 여자가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 집에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이니 거실 자체. 일단은 거실에서 차 마시면서 거기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초청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자기가 쓸 수 없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결국은 여자친구를 욕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 아버지가
남현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딴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다. 남육할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아이러니다. 라는 식의 얘기인데, 제가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약간. 근데 작년에 나왔던 바로 같은 작가의 문제도 이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찾는 문제 나왔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진심으로 안 좋아한다고 막 욕했는데 사실은 자기 여자친구 탓이 아니라 아버지 탓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작가는 단편소설을 쓰더라도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결말이 나오는 거, 이것을 매우 많이 써주는 그런 작가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헨리 같은 경우도 정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요. 이분도 임용이 어느새 이제 작년부로 3번인가 아마 출제됐던 좀 많이 나온 작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서머리 문제인데요. 서머리 문제는 일단 첫 문장이 어느 정도 8번 서머리 문제는 첫 문장이 어느 정도 주제 문장 노릇을 하고 있죠. 말하면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거에 대한 미스컨셉션이 있다. 요게 바로 전체의 주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5단어 이상 베끼지 말라니까 우리 5단어 이상 베끼지 말라니까 약간은 이제 말하면은 조금 단어에 우리 모음 답안처럼 예를 들어 number of를 many로 한다라든지 about을 in relation to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줘가지고 표현을 좀 바꿔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디지털 아날로그 오해가 많다라는 건데 오해가 많은 것이 이제 one is 첫 번째 오해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말하자면은 말하는 첫 번째 오해가 이제 수록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오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디스크리트한 것과 이제 컨티뉴어스한 개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각에는 디지털은 전부 다 디스크리트하다. 왜냐하면은 OX 1과 0, 흑과 백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한 그렇죠. 디지털은 이 바이너리한 신호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켜 있으면 켜 있고 꺼 있으면 있고 이 바이너리한 신호들의 연속체이기 때문에 바이너리한 신호가 커졌다 하면서 다 디스크리트하게 이어진 디스크리트하게만 쭉 배열되는 거게 이게 바로 디지털 아닙니까? 반면에 사람들은 이제 아날로그는 다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반박하는 거죠. 요 글에서는 아날로그는 근데 생각같이 무조건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아날로그는 좀 더 주요하게는 이 글에서는 뭡니까?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는 현실이 컨티뉴어스하면 컨티뉴어스하고 현실이 디스크리트하면 디스크리트하고 그런 게 아날로그지 아날로그는 무조건 또 컨티뉴어스 이런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쭉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줄 끝에 보시면 또한 와이드 스프레드한 미스컨셉션은 또 뭐가 있냐? 디지털은 어쨌건 좋은 건데 아날로그는 좀 옛날 걸 어쨌건 구리고 나쁜 거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은 늘 굿, 아날로그는 bad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일단 디지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날로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머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앞 항목에서 마찬가지로 주요하게는 아날로그에 많이 얽힌 그런 오해들을 좀 짚어주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지털 아날로그에 대한 오해에서 주로 사람들이 아날로그 쪽을 많이 좀 폄하하거나 단순화시키는 그런 견해 쪽을 많이 꼬집어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날로그가 나쁜 게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글 나머지 내용의 전부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은 듣거나 보는 것 같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한 세상 인식, 감각기관을 통한 세상의 적응, 이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아날로그가 중요하다는 말을 상당히 장황하게 썼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이어지는 그 부분은 굳이 서머리를 안 넣어도 되고 아날로그도 현실의 인간이 이 현실 월드에 적응하는데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특히나 히어링, seeing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거기까지만 딱 잘라서 써주시면은 이제 본론의 답은 다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애로사항은 본문 자체에는 확연하게 압축된 결론 문장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쓰라고 지금 지시가 나왔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현재까지
주제문과 본론을 쓴 거에 근거해가지고 결론 문장은 사실상 알아서 지어내 써야 되는 그런 건데,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그 뭡니까? 주제 문장을 리프레이즈해서 반복 재강조, 주제 문장에 대한 리프레이즈를 통해서 반복 재강조를 하는 게 제일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험담안에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5개념이 많다라고 주제 문장에 나왔는데, 그거를 요 결론 문장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그릇되게 구분하는 거, 좀 뭔가 wrongly distinction, wrong distinction, 잘못된 구분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 우리 모험답안에서의 그 결론 문장도 살짝 리프레이즈한 그런 문장으로 답을 줬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공개 보고를 봤는데,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일단은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까지 된 대로 서술형 다 4점짜리로 통일하고 기입형 2점짜리 6개를 통일해서 봤는데, 일단은 오늘 안 해본 건 그겁니다. 오늘 안 해본 건 뭐냐면은 그 재작년에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몇몇 중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평가원에서 비공개 모고를 몇 과목을 봤어요. 거기서는 그때 공개 보고 수학, 뭐 국어, 체육 이런 과목들 봤다고 하는데, 국어, 수학, 체육 몇 과목 봤다고 하는데, 그때 비공개 모고 평가 모고에서는 그것도 나왔답니다. 뭐 나왔냐면은 지금 오늘까지 모의고사하고는 다르게 각 전공 과목에서 전공 과목 그 내부 과목 간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일어나가지고 혼합 출제들, 이건 옛날에 그 2009년부터 13년까지 2차 시험으로 전공 논술 있을 때 종종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교육론에다가 전공 내용학 얘기 얹어가지고 같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교론의 교실 수업대와 지도 문제에다가 거기다가 아까 영어학 시간에 나온 얼거티브 동사 뭐 이런 거 얹어가지고 영교론과 영어학을 30점 만점 문제 15점씩 같이 출제해버린다거나, 옛날 논술고사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심지어는 뭐 문학 지문에서 뭐 영어 문법 물어보고 막 그런 것도 영시에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뭡니까? 눈 내리는 숲에 멈춰서 거기다가 막 그 뭐죠? 뭐더라 그다음 뭐 영어 무슨 뭐 의문문 문제도 물어보고 별거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의 문제가 재작년에 치러진 타과목 그 평가원 비공개 모고에서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5, 6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다가 제 계획으로서는 7, 8월 모고에서부터는 매 회마다 한두 개씩은 뭐 그런 것도 서술형에 좀 섞어서 내줄 필요가 확실히 그런 문제를 안 낸다라고 발표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를 확실히 안 내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에는 매주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는 좀 우리가 반드시 가미해서 해서 만에 하나 경우를 대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출제한 문제에서는 그런 시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 본 적도 있어요. 작년에 90, 11월 모고 때 90, 11월 모고 9회차인가 10회차인가에서 제가 이제 영어학 출제를 하면서도 영어학 플러스 영교론 혼합 문제를 냈는데, 거기 영교론 그 출제 포인트로 그 일리시테이션 기법을 그걸 답으로 쓰는 걸 냈는데, 그거가 작년에 그대로 그 기입형 답으로 나와버렸던, 참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네. 나는 그냥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던져본 문제에서 진짜 진심으로 특별한 뭐보다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어학 7개 냈는데 6개까지는 내고 나머지 0.5개가 뭔가 안 채워지는, 사실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나 툭 던지러 넣었는데 거기서 또 그게 또 나와요. 그게 또 모릅니다. 올해는 또 역시 작년처럼 제가 좀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주에 말하면은 어쩌다 보게 너 안 그래도 좋고 그냥 7개 채워야 돼. 예를 들어 이 과목 7개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던진 문제에서 혹시 근데 저는 요상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잘 적중을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옛날에 아주 정직하게 고백한, 방금 2차 논술 따로 있던 시절 얘기 듣는데 2012 논술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11인가 그때는 제가 완전히 팀티치 하는 혼자만 강의할 때, 그때 2차 논술 최종 모의고사 앞두고 어느 중가 그냥 첨삭이 이렇게나 막 쌓여가지고 그냥 너무나 체력적으로 피곤해서 영교론 논술 문제 한 문제를 마저 완성을 못한 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한 2년 전에 냈던 문제를, 그러나 별로 그때는 그때 기준 2년 전에 냈던 문제, 그러나 그 당시 수강생들한테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슬그머니 20점짜리 100점 만점 중에 제일 100점 중에 20점짜리 하나
그냥 2년 전 거 솔직히 말하면 재활용해서 낀 게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 문제였었냐면 연결원 교수법 중에서 그 카그니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인지주의 교수법에 관한 그 문제를 그때 기준 2년 전 모고됐는데 그걸 20점이 자꾸 100점 만점 20점이 끝까지 안 차서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에 바로 그 실제 시험에 그 커그니티브 어프로치가 그대로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좀 맞는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제 운명을 새삼스럽게 뭔가 유독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채점이 밀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제가 뭔가 그 주 출제 완성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마지막에 끼워넣는 그 문제. 올해도 그런 문제가 몇 개 있기를 제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해주셔야한다는 조건을 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첨삭 답안 제출하신 것은 아까 그 안내문에도 아마 나눠드렸나 모르겠는데 다음 주 토요일 오후 한 2시, 3시부터 요 데스크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데스크에서 못 찾으신 분들은 그 이메일 주소 적어 놓으셨으면 그걸로 해서 첨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